여기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미국 명문대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 여대생은 중국을 여행 후 한국으로 왔습니다. 기대하던 한국에 온 첫날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며 실망하게 되고 여행 중 여러 상황을 겪으며 한국의 고유한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리아나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자랐어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태권도라는 운동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서서히 한국의 멋에 빠졌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독학했고 지금은 한국인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의 문화와 언어는 제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에밀리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절친한 사이가 됐어요. 에밀리의 아버지는 미국인이지만 어머니는 중국계 2세입니다. 그래서 에밀리는 중국어를 할 줄 알지만 사상은 철저히 미국적이에요. 중국에 대해 그다지 좋은 감정은 없는 편이죠. 하지만 제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아시아 문화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 빠져 있었고 에밀리는 중국계 혈통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공통점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아요. 태권도는 처음에 단순히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태권도를 배우면서 점차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게 됐습니다. 사범님께서는 종종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한국어도 몇 마디를 배우게 됐습니다. 시작, 그만,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단어들이었죠. 이런 작은 시작이 나중에 제가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한국어의 발음과 억양이 너무나 멋있게 들렸거든요.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곧 그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죠. 드라마 속 한국의 모습,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아름다운 한국어, 모든 것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자주 듣는 표현들을 따라하고 자막을 보며 단어의 뜻을 익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 시작했지만 점차 진지하게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게 됐죠.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도 찾아들었고 한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도 활용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현대 한국의 모습도 알게 됐어요.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 한강공원에서 즐기는 치맥, 찜질방 문화 등 드라마 속에서 보이는 한국인들의 일상이 너무나 근사하게 다가왔죠. 그 무렵부터 저는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좀 더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꼭 한국에 가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온라인으로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게 됐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실전회화 실력을 키웠죠.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생생한 한국의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우정, 가족 이야기들 모든 것이 흥미진진했어요. 에밀리도 제 영향을 받아 조금씩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보는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보는 정도였지만 점차 K-팝에 빠지게 됐죠. 특히 BTS의 음악을 좋아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어요. 우리는 종종 함께 K-팝 댄스를 따라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시카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대학 생활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기회가 열렸죠. 한국학과 수업을 들으며 더 체계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게 됐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과도 친구가 되어 더 자주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대학교 입학하면서부터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서도 이제는 제가 충분히 성숙해졌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방학 때 한국 다녀오는 것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볼지, 무엇을 먹어볼지 모든 것이 기대되고 흥분됐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던 중 에밀리가 제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에밀리도 한국에 함께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한국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에밀리의 어머니가 한국에 가는 김에 몇 년 전 중국에 가신 외조 부모님을 뵙고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권유를 하셨고 저는 고민이 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중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뉴스에서 보는 중국의 모습은 폐쇄적이고 통제가 심한 것 같아 보였거든요. 게다가 언어도 통하지 않아 걱정됐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여행 가기로 결정했어요. 중국에 대해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생겼어요. 아시아의 또 다른 강대국인 중국은 어떤 모습일지, 한국과는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졌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역사, 문화,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보며 이해의 폭을 넓혀갔죠. 물론 한국에 대한 기대가 더 컸지만 중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에밀리는 중국어를 할 줄 알아서 든든했어요. 중국에서의 의사소통은 에밀리에게 의지하기로 했죠. 대신 제가 한국에서 통역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살려 완벽한 여행을 만들어 보자고 약속했어요. 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나라들에 대한 기대감도 컸지만 동시에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오히려 여행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중국 땅을 밟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죠.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인파와 소음이 저를 압도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약간의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죠. 에밀리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문이 열리기도 전에 밀치고 들어가려 했죠. 저와 에밀리는 겨우 탑승했지만 숨 쉴 공간조차 없을 정도로 빽빽했어요. 불쾌한 채취와 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주변에서는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괜히 중국에 온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문화의 차이일 뿐이야. 곧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을 다독였어요. 에밀리의 외갓집에 도착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도시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로 나오자마자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죠. 숨을 깊게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제서야 공기오염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이 실감났죠. 조금 걷다 보니 목이 따가워지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죠. 우리는 서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순간 처음으로 이곳에서 며칠을 어떻게 버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을 건너려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미국에서는 당연히 보행자가 우선인데 여기서는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 점점 중국의 현실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위험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좋은 점도 분명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점심을 먹으러 길거리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그 광경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주방이 그대로 보이는데
위생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였거든요. 요리사들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다시 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순간 입맛이 싹 사라졌죠. 에밀리와 눈을 마주쳤는데 그녀의 표정에서도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말없이 그 가게를 나왔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그런 곳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결국 우리는 근처의 대형 식당을 찾아갔어요. 대형 식당은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정말 여기서 밥을 먹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결국 음식을 먹기 시작했죠. 매 입마다 설사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공원을 산책하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왔어요. 급하게 화장실을 찾았는데 그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바닥은 더럽고 냄새도 지독했죠.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곳에 왔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결국 참다 못해 호텔로 돌아갔어요. 이 경험 이후로 밖에서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매번 화장실에 갈 때마다 불안감에 시달렸죠. 다음 날, 우리는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한 어린아이가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그 옆에 서 있었고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을 잃었어요. 이 광경을 보며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공공장소에서 벌어질 수 있지? 하는 생각과 함께 이 나라의 위생관념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죠. 에밀리도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관광지에 도착했는데 그곳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계속 새치기를 하고 서로 밀치며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다투기까지 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지 걱정됐죠. 매 순간 긴장하고 있어야 했고 그로 인해 점점 더 피곤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차에 치일 뻔했는데 운전자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갔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냥 지나쳐갔죠. 그 모습을 목격한 후 이런 곳에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 순간 긴장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점점 더 커졌죠. 중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고 음식을 먹는 것도 불안해졌어요. 처음에 가졌던 기대와 설렘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불안과 공포, 그리고 실망감만 남았습니다. 에밀리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여행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저녁, 에밀리와 함께 호텔방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죠. 에밀리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자 유명한 사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나마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랬죠. 하지만 그곳마저도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조용히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사진을 찍었고 심지어 신성한 공간에서조차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곳에서는 평화로운 순간을 가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에밀리에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앞당길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에밀리도 동의했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항공사에 연락해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두 승객이 자리 때문에 싸우고 있었죠. 처음에는 말다툼이었는데 점점 격해져서 결국 주먹질까지 오갔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구경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길도 모르는 곳에서 내릴 수도 없어 그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문화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감이 극에 달했죠. 버스에서 내린 후 저는 거의 울먹이며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여기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 그날 밤 에밀리와 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중국 여행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 충격을 받은 거죠. 에밀리는 자신의 뿌리인 이곳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어요. 저 역시 이런 경험들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중국에 왔을 때의 기대와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저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내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을 떠올리면 그저 끔찍하고 불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에밀리의 외조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들은 우리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대해 이해해 주셨죠. 오히려 우리가 불편했던 점들에 대해 사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겪은 불편함을 매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풍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을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나서야 조금씩 안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와 에밀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중국에서의 힘든 경험 때문에 긴장했었는데 공항의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에 안도감이 들었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입국 심사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중국에서 경험했던 혼잡함과는 달리 여기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죠. 심사관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짐을 찾고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깨끗하고 향기로운 화장실을 보니 중국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이 조금씩 지워지는 것 같았죠. 에밀리와 눈을 마주치며 우리 둘 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모두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대화하거나 이어폰으로 영상을 보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중국에서 경험했던 소음과 혼잡함이 거짓말같이 느껴졌죠. 숙소로 향하는 내내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내가 꿈꿔왔던 한국을 경험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에밀리도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예약해놓은 에어비앤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실내는 사진과 완전히 달랐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구석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었죠. 화장실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하수구에서 악취가 올라왔고 바닥에는 벌레 시체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이런 곳에서는 도저히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에밀리와 서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즉시 호스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그제서야 호스트가 연락을 해왔어요. 호스트를 만나서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그는 우리의 불만 사항을 듣자마자 화를 내며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더럽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깨끗해요.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우리가 환불을 요구하자 그는 더욱 격앙됐습니다. 100%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갑자기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로 욕설을 했어요. 심지어 우리를 협박하기까지 했죠. 그의 태도에 저와 에밀리는 너무 화가 났어요. 결국 저는 다시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에 연락했습니다. 방위 상태를 증명하는 사진들을 보내고 상황을 설명했죠. 다행히 고객센터에서는 우리 편을 들어주었고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첫날이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기쁨과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함과 실망감만 남았죠. 에밀리와 저는 서로를 위로하며 급하게 다른 숙소를 찾아야 했어요. 새로운 숙소를 찾아 이동하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첫날부터 이런 일을 겪게 되다니 너무 실망스러웠죠. 에밀리도 비슷한 심정인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첫날의 불쾌한 경험을 뒤로하고 호텔을 나섰어요. 사실 첫날의 에어비앤비 호스트와의 충격이 너무 커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리로 나오자마자 깨끗하게 정비된 보도와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다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우리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역에 들어서자 깨끗한 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에 또 한 번 놀랐죠. 무인 발권기에서 쉽게 티켓을 구매하고 플랫폼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플랫폼 스크린도어의 존재가 인상적이었어요.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시스템이 신기했죠. 지하철에 탑승하자 깨끗한 실내와 조용한 분위기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자리를 양보하고 조용히 핸드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우리의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웅장한 궁궐 앞에 서자 절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닐 수 있다는 말에 우리는 즉시 근처 한복대여점으로 향했어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한복 중에서 고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궁궐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경복궁을 거닐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동안 우리는 완전히 그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해설사들의 설명,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죠. 특히 수문장 교대식을 볼 때는 숨을 죽이고 그 장엄한 모습을 지켜봤어요. 화려한 의상, 정교한 동작, 그리고 울려 퍼지는 전통음악이 어우러져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한식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친절함을 직접 경험했어요. 메뉴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옆 테이블의 한국인 부부가 친절하게 도와주셨거든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들의 친절함과 환대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후에는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향긋한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죠. 다과와 함께 나온 전통차의 깊은 향과 맛에 빠져들어 집에 가져갈 차도 구매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캘리그라피 체험이었어요. 우리 이름을 한글로 아름답게 쓰는 걸 배우면서 한글의 예술성에 완전히 빠져들었답니다. 붓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글자의 모양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수많은 빛으로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우리는 말을 잃었어요.
360도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니 첫날의 불쾌한 기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우정의 자물쇠도 걸어두며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에서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들어서자 마치 미래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초고화질 TV, 최신형 스마트폰, 인공지능 가전제품들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특히 스마트홈 시스템 데모를 보면서 미래의 생활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홍대의 VR 체험관에서는 정말 흥미진진한 경험을 했어요. 가상현실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우주를 탐험하는 경험은 너무나 생생해서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 같았죠. 에밀리와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즐겼습니다. 이런 최첨단 기술을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저녁에는 한국의 유명한 치맥을 즐겼습니다. 바삭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의 조화는 정말 환상적이었죠. 게다가 식당 내부의 최첨단 주문 시스템도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주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나오는 음식을 보며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도 방문했어요. 자전거를 빌려 한강변을 달리며 도시 속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죠. 강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여행이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그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즐거운 경험들로 가득 찼던 우리의 여행은 뜻밖의 충격적인 상황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맛집을 찾아갔을 때 우리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주문을 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서빙하는 직원이 하는 한국말이 어눌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밀리가 호기심에 중국어로 말을 걸어보았는데 그 직원이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알고 보니 그 직원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 우리가 방문한 여러 식당에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한국인 직원보다 중국인 직원이 더 많은 곳도 있었습니다. 쇼핑을 하러 동대문에 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중국어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관광객들이겠거니 했는데 상점 직원들도 중국어로 응대하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죠. 특히 명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중국의 어느 도시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중국인들로 가득했죠. 그리고 상점의 간판이나 노점상의 음식 설명도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더 많은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중국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질서 있는 모습과는 달리 일부 중국인들은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거나 큰 소리로 떠들며 다니는 모습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중국에서의 불편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죠.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받았던 우리는 이런 상황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걸까? 한국 문화는 어디로 간 걸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에밀리도 한국에 이렇게 중국인들이 많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문화의 교류는 불가피한 현상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한국의 고유한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여행을 하면 할수록 너무 행복했습니다. 몇몇 중국인들이 몰린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감동적이었거든요. 가장 가보고 싶었던 한류 명소 방문은 정말 최고였어요. 드라마 촬영지를 둘러보며 마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찜질방 체험도 정말 특별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부끄러웠지만 곧 그 독특한 문화에 빠져들었죠. 다양한 온도의 방을 돌아다니며 몸을 이완시키고
땀을 흘린 후 시원한 식혜를 마시는 순간의 상쾌함은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한국의 24시간 문화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밤늦게 배가 고파 편의점에 들렀는데 다양한 음식들이 구비되어 있는 걸 보고 놀랐죠. 심지어 새벽에 치맥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흥분했어요. 밤늦게까지 활기찬 도시의 모습을 보며 이런 문화가 미국에도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좋은 나라였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편리한 생활 시스템, 다양한 문화 체험,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성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었죠. 한국 여행은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아쉬울 정도로 순식간에 일정이 끝나버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우리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 나라는 우리에게 단순한 여행지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죠. 문화의 다양성,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미 다음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올 때는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한 한국의 다른 도시들도 방문해보고 싶어졌어요. 대학 졸업 전에 꼭 다시 한국을 여행할 생각입니다. 제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준 한국 너무 사랑해요. 다음에 또 방문할게요. 어떤 독일 할아버지가 인천공항에서 한국인들을 바라보며 오열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 그 할아버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던 것일까요? 바로 오늘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린다라고 해요.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할게요. 저는 4살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어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정말 행복하게 자랐어요. 왜냐면 부모님의 부재 속에서도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동안 독일의 깊고 어두운 광산에서 관리자로 일하셨어요. 할아버지를 볼 때면 피곤함이 가득해 보이셨지만 저를 향한 눈빛만큼은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돌봐주셨어요. 두 분의 끝없는 헌신과 희생 덕분에 저는 사랑의 의미를 배웠고 그분들은 저에게 부모님 이상의 존재였어요. 그렇게 영원할 줄 알았던 우리 가족은 작년에 커다란 슬픔을 겪게 되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계셨는데 작년에 우리 곁을 떠나시고 말았죠. 할머니의 빈자리는 우리에게 너무 큰 상실이었어요. 특히 할아버지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었죠. 항상 강인하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에게는 애써 밝은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항상 그리움과 허전함이 가득해 보였죠. 할머니를 잃은 후 할아버지의 기운도 눈에 띄게 쇠약해지셨어요. 가끔 쓸쓸히 창가에 앉아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하시는 듯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시고는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슬퍼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할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을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으로 가려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는 종종 젊었을 때 광부 관리자로 일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제게 한국 사람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20대에 광산으로 파견온 한국인 노동자들을 만났었어. 그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외화를 벌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고, 차림새도 볼품없고, 피부도 거칠고, 제대로 먹지 못한 것처럼 다들 말라 보였고, 머리카락도 푸석했어. 가까이 가면 잘 씻지 않은 냄새까지 났었는데, 독일어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와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지. 나는 당연히 가난한 한국인 노동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어. 그들을 보면 불쌍한 감정도 들었지만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느낄 때가 많았어. 한국인 노동자들은 독일인보다 적은 금액의 돈을 받고 일했지만 광산 일 중 가장 위험하고 고된 일들을 도맡아 했어.
게다가 독일의 광산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한국인들은 매일같이 12시간 이상 고된 노동을 했고 휴일도 주말도 없이 일을 했지. 그래도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 분명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임에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않은 채 묵묵하게 일하는 데다. 고된 일과가 끝나면 틈틈이 독일어 공부까지 하는 한국인 노동자를 보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내가 부끄러웠고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 다른 독일인들도 나와 마찬가지였는지 점점 한국 노동자들과 대화도 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지. 그렇게 한국인들과 독일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발생했어. 광산을 작업하는 도중에 터널 일부가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났지. 나를 포함해서 많은 광부들이 헐레벌떡 뛰쳐나왔지만 결국 붕괴된 터널 안에는 2명의 독일 관리자와 8명의 한국인 광부들이 갇히고 말았어. 그들을 구하기 위해 지원자들을 모집했지만 추가적인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나를 포함한 독일 관리자와 광부들은 망설이고 있었어. 소식을 듣고 온 2명의 독일 관리자 가족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나서질 않았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한국인 광부 22명 전원이 그들을 구하겠다고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 부끄럽지만 그들이 먼저 나서서 자원해 준 덕분에 빠르게 구조를 시작하게 되었고 갇힌 사람들 모두를 무사히 구할 수 있었어. 마지막 갇혀있던 사람까지 구출이 되었을 때는 광산 앞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그때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지. 그 이후로 나뿐만 아니라 독일 관리자와 광부들, 지역 주민들까지도 한국인의 용감함에 큰 감명을 받고 한국인들한테 마음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 나는 붕괴 사건 이후 한국 노동자들을 집에 초대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고 독일어도 가르쳐주기 시작했지. 그렇게 한국인 노동자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에서 온 성일이라는 광부와도 친해지게 되었어. 성일이라는 친구는 붕괴 때 한국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자원을 했던 친구라 인상 깊었지. 한 번은 성일이란 친구와 둘이서 술을 한잔하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 술을 마시며 나는 성일에게 말했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인들은 모두가 용기 내서 사람들을 구하러 갈 수 있었는지, 한국인들은 다들 그렇게 용맹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했다고 했지. 성일은 잠시 생각하더니 사실 본인은 용맹하거나 대단하지 않았다고 했어. 그 당시 성일도 너무 두려웠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이 생각났고 광산에 갇혀있는 모두가 나처럼 가족들이 집에서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보다는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원을 했다고 말했어. 그 말을 하고서는 한국인 모두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다라고 쑥스러워하면서 대답했어.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궁금했던 걸 성일에게 물어봤어. 한국인들 모두가 고된 노동을 불평 없이 묵묵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 모든 한국인들이 너처럼 성실한지 물었지. 성일이는 사실은 본인도 너무 힘들다고, 너무 지쳐서 한국에 돌아가고 싶을 때도 많지만 가족들 사진을 보면서 혼자 울면서 버틴 적도 많았다고 했어. 항상 순박하고 밝게 웃었던 성일이 그랬다니 신기했지. 성일은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어. 내가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가족들도 행복하고 본인 같은 사람이 많으면 한국도 독일처럼 나중에 잘 살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고 있다고.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은 나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웃으면서 대답했지. 그리고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꼬깃 탄 흑백의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 그 사진 안에는 성일의 가족들이 밝게 웃고 있었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국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나라와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어. 나에게 한국은 가난하지만 정말 멋진 나라야. 린다도 어디에 있던 한국의 성일처럼 독일이란 나라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저에게 한국을 말하는 할아버지는 항상 생기가 넘쳤고 그리움이 가득해 보여서 이번 한국 여행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조금은 기운을 차리시길 바랬어요. 사실 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걱정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할아버지께 들었던 한국은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였어서 현재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독일에 비하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불편한 것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심 걱정하면서 한국의 인천공항에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우리는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협소할 것이라고 생각한 인천공항 내부는 현대적이고 첨단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이런 공항은 처음 봐라고 말을 했을 정도였죠. 특히 화장실이 매우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지 매분마다 청소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청결함도 놀라웠지만 휴지와 비누도 가득 구비되어 있고 물까지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독일이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데 독일에서는 맹세코 이렇게 아름다운 화장실을 살면서 본 적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여기가 진짜 한국이 맞는 거냐고 저한테 몇 번이나 물어보셨을 정도였어요. 놀라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입국 수속을 하려고 하는데 수기가 아닌 전자 시스템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권을 넣는 순간 자동으로 체크인이 되면서 순식간에 체크인이 끝나버렸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혁신적인 시스템에 감탄하게 되었죠. 수화물을 찾을 때도 정말 빨리 나와서 대단하고 빠른 한국의 자동화된 시스템에 감탄하고 말았죠. 수화물을 챙겨서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할아버지와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죠. 제가 할아버지께 들었던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깔끔하고 좋은 옷들을 입고 있었고 피부도 하얗고 윤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머릿결도 비단처럼 부드러워 보였고 제 뻣뻣한 머리카락과 비교가 돼 보일 지경이었죠. 게다가 한국인들이 지나가면 정말 좋은 냄새가 났어요. 인위적인 향수의 향기가 아니라 은은하게 기분 좋은 향기들이 나더라고요. 저보다 할아버지가 더 놀라신 듯 보였죠.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갑자기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공항 의자에 잠시 앉아 할아버지를 달래드렸고 할아버지는 옛날에 한국인 친구가 생각난다면서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는 게 감동이라면서 한참을 앉아서 공항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살펴보셨어요. 조금 진정이 되신 것 같아서 저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을 했죠. 숙소로 이동하면서도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한국의 풍경들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숙소에다 짐을 풀고 할아버지와 저는 식사를 하기 위해 삼계탕이라는 음식을 파는 식당으로 찾아갔어요. 삼계탕은 할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독일에서 찾아본 음식이었는데 한국에서 어른들이 즐겨 드시는 건강한 음식이라고 했어요. 처음 보는 삼계탕은 저와 할아버지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검정색 뚝배기 속에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서 식욕을 돋우더라고요. 국물은 맑고 진한 느낌이었고 그 속에 닭고기가 살포시 들어있었어요. 닭고기는 노릇하게 잘 익어서 발라내기 좋았고 찹쌀은 닭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얀 찹쌀과 맑은 국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청결하고 정갈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 위에 얇게 썬 파가 올려져 있었는데 초록색이 너무 신선하게 보이더라고요. 파의 초록빛이 국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은 시각적으로도 즐거움을 줬고 갈색 대추와 황금빛 인삼 뿌리가 곳곳에 보여서 삼계탕의 다양한 재료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뚝배기 자체도 전통적인 멋을 자아내면서 한식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해주었죠. 삼계탕을 처음 접했을 때 그 향기가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과 함께 퍼지는 향은 그 자체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처음엔 진한 닭고기 육향이 느껴졌는데 닭고기를 오래 끓여서 우러나온 그 육즙이 공간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한약재의 은은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인삼, 대추, 마늘 등 다양한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내는 향이 마치 한약처럼 느껴졌는데 거북의 뼈와 살에서 우러나온 육즙이 가득한 국물은 깊고 진한 맛을 자랑했어요. 맑고 깨끗하면서도 그 안에 닭고기의 진한 육향이 가득 배어 있었죠.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이었고 한약재에서 우러나온 은은한 맛이 더해져
고급스러운 풍미를 느끼게 했어요. 그렇게 첫날엔 맛있는 삼계탕을 먹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한국에 온 소감을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에 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과 같은 반짝이는 눈빛을 하면서 한국이 어떤 나라일지 잔뜩 기대하고 계셨죠. 그렇게 저희는 첫날 휴식을 취하고 바로 다음 날 서울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석촌호수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석촌호수는 호수 자체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호수에서 바라보는 건물들이 너무 멋있었죠. 저는 한국의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풍경들, 고층 빌딩들을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엄청난 선진국이라고 감탄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의 표정들만 계속해서 쳐다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몇 번이나 고층 건물, 깨끗한 길거리, 아름다운 풍경들을 가리키며 정말 멋있는 것 같다고 할아버지도 보시라고 권유했지만 할아버지는 지나가는 한국인들만 끊임없이 보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사람들만 구경하셔서 저도 모르게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왜 사람들만 보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인들을 보는데 성일이란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일이가 예전에 열심히 일하면 가족들이 더 행복할 거고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은 나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길을 걸으면서 본 한국인들은 성일과는 다르게 모두 행복해 보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친구가 꿈꾸던 한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성일이란 친구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 봤으니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고 멋진 나라로 바뀌었는지 보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할아버지와 한국의 고궁, 남산, 한강, 밤거리와 먹거리 등 여러 가지를 관광했고 할아버지는 한국에 있는 내내 흐뭇해하셨고 가끔은 아련한 표정을 지으며 한국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독일로 돌아왔어요. 한국 여행 후 할아버지는 예전보다 기운을 차리셨고 요즘에는 인터넷을 배우셔서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만들어 보시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사실 할아버지가 만든 음식이 한국에서 먹었던 것처럼 썩 맛있지는 않지만 할아버지가 기운을 차리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먹고 있답니다.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짧게 여행해서 한국을 아직 잘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말하는 한국과 제가 여행했을 때의 한국을 생각하며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짧게 다녀왔지만 기회가 된다면 할아버지를 모시고 길게 한국을 다녀오고 싶어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감동탐험이었습니다.